저는 예술에 건널 수 없는 벽이나 경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법과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의 키노아입니다. 오늘은 한국영화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국영화사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최초의 한국영화인 의리적부토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했었죠. 황선홍신문 기사에 따르면 1903년 6월 하순이 활동사진이 최초로 도입된 시기로 여겨지는 것이 통설이지만, 이에 반론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나 추측들도 존재합니다. 이 시기 일본이 한국의 정치 경제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은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본에 최초로 영화가 들어온 시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디슨과 그의 조수인 딕슨이 만든 키네토스코프라는 1인 영사 장치가 1896년 11월에 일본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리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가 1897년 2월에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시네마토그라프는 프랑스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스크린에 영상을 투사하는 방식의 영사 장치로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시네마토그라프는 최초의 상업적 상영회를 열게 한 구심이 된 거죠. 그때가 세계 영화사의 시작점으로 일컬어지는 1895년 12월 28일입니다. 영화가 많은 부분 상업성을 동반하고 또 오늘날 산업이라고 불리는 면을 고려할 때 리미에르 형제의 작품들은 세계사적으로도 최초의 영화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장치가 최초 공개된 지 1년 조금 넘어서 일본으로 넘어왔다는 사실은 당시 일본 문화의 속도와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점이 됩니다. 따라서 리미에르 형제의 시네마토그라프라는 새로운 문명의 산물이 들어옴으로써 일본 지식인이나 문학인들은 이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죠. 그런데 그 이전부터 서울에 일본인들이 상주를 했고 해마다 그 수가 늘어가는 추세였는데, 일본에 영화가 도입된 뒤 6년이나 지난 시기에 한국의 활동사진이 공개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사나 논설도 다수 있습니다. 1901년 9월 14일 황성신문 논설에서 1900년 청나라 말기 의화단에 난 당시 군대 행진 모습이 담긴 활동사진을 부러워하면서 한국 사람은 언제쯤 신기한 활동사진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소감이 서술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이자 영화감독이었던 시문은 1897년에 최초로 활동사진이 수입됐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189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 한국의 최초로 활동사진이 도착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활동사진을 상영하기 위해서는 영화관이 필요합니다. 최초의 상설영화관으로 불릴 수 있는 곳은 1906년부터 정식 명칭을 가지게 된 동대문 활동사진소입니다. 정식 명칭을 가지기 전에는 한성전기회사 기계창 내 설비된 활동사진으로 기사에서 언급됩니다. 이러한 언급은 영화관이라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드러내죠. 이를 운영했던 곳이 한성전기회사로 한국 최초의 전기회사입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사장이 따로 있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당시 고종 주변의 황실 권력층들이 근대화를 추구하면서 설립한 회사입니다. 한성전기회사가 활동사진을 소개하고 7, 8년 동안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가파르게 늘어납니다. 청계천을 경계로 해서 북촌에 위치한 단성사 우미관 등은 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고, 남촌에 위치한 어성좌, 경성좌 등은 일본인을 위주로 영업합니다. 단성사 우미관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단성사는 1907년 종로 묘동에 설립된 영화관인데, 멀티플렉스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2008년에 부도를 맞고 지금은 보석상가가 들어서 있죠. 많이 아쉽습니다. 채플린의 영화라든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 장군의 아들 등 주옥 같은 작품들이 상영된 역사적 명소인데, 지금은 외관상으로 그런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한국 최초의 영화인 의리적부토도 단성사에서 1919년 10월 27일 상영됩니다. 의리적부토는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연극과 영상이 결합된 연쇄극 형식입니다. 연극 중간에 한강철교, 장충단, 남대문 정거장, 노량진 공원과 같이 서울의 명소가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의리적부토의 주제는 권선징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연쇄극에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와 일찍 사별하고 불우하게 자라난 송산이라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송산은 계모 일당이 자신을 제거하고 재산을 차지하려는 음모에 휘말리는데요. 이에 송산은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응징하려는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날 소위 막장 드라마로 불리는 작품들과 줄거리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죠. 이는 의리적부토가 1910년대에 연극계에 성행했던 신파극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파라는 용어는 많은 분들이 흔히 듣거나 사용합니다. 사실 이 신파라는 것은 새로운 물결입니다. 영어로는 뉴 웨이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마치 새롭고 진일보한 형식을 뜻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보통 고리타분하거나 인물을 쥐어 짜내는 드라마를 볼 때 신파적이다 라고 평하지 않습니까? 이건 당시 일본의 구파 연극인 가부키가 전통적인 연극의 형식을 추구했다고 하면 신파는 서양 연극의 영향을 받아서 계몽적인 정치극으로 나아가다가 이러한 면들이 퇴색되고 대중들의 풍속에 맞춘 통속극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파는 통속의 의미와 만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신파 연쇄극인 의리적 구토의 인기는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화관의 입장료는 좌석 위치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는데요. 그중 가장 아래 등급인 3등급의 입장료가 당시 물가로 설렁탕 4그릇에 해당됐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설렁탕 값으로 상상해보자면 최소 2만원대에서 4만원대까지도 유추해볼 수 있겠죠. 매일신보 1919년 10월 29일자 기사에는 초저녁부터 구경꾼이 조수같이 밀려드는 대성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운 현장이었을까요? 스크린 위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이미지들이 쏟아졌으니까 당시 관객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감각적 경험이었을 겁니다. 의리적 구토는 김도산이라는 인물이 이끄는 신극좌라는 극단에 의해 만들어지고 공개됩니다. 서울 충무로에서 태어난 김도산은 소설가이자 연극인인 2인직의 문화로 들어가서 연극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신파극 운동을 최초로 한 인물인 임성구의 극단 혁신단에 1911년 가담합니다. 김도산은 2인직이 이끌던 극단 예성좌가 해산되면서 일부 단원들과 외부 인물을 모아 신극좌를 창설하고 단장이 되는데 그때가 26살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구극과 신극을 절충한 스타일로 만든 작품 3편을 제작하고 일본 극단의 내한 공연 때 본 연쇄극의 자극을 받고 의리적 구토를 제작합니다. 의리적 구토가 제작된 시기가 일제강점기이고 촬영까지도 일본인 촬영기사가 담당합니다. 여기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의리적 구토를 한국 영화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충분히 논의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지점이죠. 한국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탄압은 아픈 역사의 힘이 틀림없고 아군과 적군의 경계가 존재하는 역사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국에서 제작되고 상영된 영화들은 한국의 문화와 정서에 맞춰 제작됐습니다. 물론 영화가 문화정치의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가 이러한 작품들의 행적을 따지고 반성적으로 물을 때 그러한 문화정치에 여전히 지배받거나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에 동의하는 일이라고 무작정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따로 또 시간을 내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미학적 논쟁거리겠지만 저는 예술에 건널 수 없는 벽이나 경계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법과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것이 예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한국 영화냐 일본 영화냐와 같은 yes or no의 사유가 아니라 의리적 구토는 한국 영화이고 일본 영화이면서와 같은 밴드의 사유 방식으로 문제를 확장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1 더하기 1이 3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환의 키노아이였습니다.